한 가지 주제를 다양한 시선으로 풀어봅니다. 오늘 듣고 내일 써먹는 지식탐구생활 거인의 어깨! 기생충 혐오는 기생충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여성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여성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요. 지난 세기 동안 수많은 혁명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혁명은 장수혁명입니다. 도대체 우리 사회가 동물에 대한 태도를 왜 이렇게 모순적으로 하는가? 동물과 인간은 대등하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명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 고결한 청년들의 죽음이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것들.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냈었던 어떤 애가 있어요. 바이러스는 그냥 유전자 조각을 몸에 가지고 있는 단백질입니다. 그럼 그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여혐. 서민 교수님이신데 여혐으로 갔어요? 이게 오늘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 올스타전이라고 지식거인들이 기량을 겨루는 자리지 않습니까? 네. 전혀 저는 그렇게 들은 바가 없는데 누구한테 들으셨죠? 올스타전이라뇨.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 야심차게 한 게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여혐. 네, 자 그럼 요즘 기생충학회 셀러 우리 지식거인 서민 교수님, 당신의 어깨를 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26년째 기생충을 연구하고 있는 서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여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예요? 음식 찌꺼기?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예요? 음식 찌꺼기? 이게 그 갈치조림에서 이 기생충이 나온 겁니다. 이거를 보시면 가끔 봐. 봤어요. 전에 보셨죠? 이걸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김지민 씨? 먹기 싫다. 기생충을 먹기 싫다는 건가요? 갈치를 먹기 싫다는 건가요? 갈치를 먹기 싫다죠. 이거는 고래충이라는 기생충인데 사실 이거는 조금만 가열해도 죽어요. 근데 이 갈치조림은 한 200도 정도로 이제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골라내고 먹어도 됩니다.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와 어떻게 이런 게 나왔냐 하고 많이 놀라고 과민하고 막 이렇게 좀 기생충에 대해서 벌벌 떠, 심지어 저같이 기생충을 전공하는 사람까지 막 똥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 그래요. 이런 혐오, 이런 혐오를 막 턴전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처음부터 기생충을 이렇게 무섭고 무서워한 건 아닙니다. 아주 옛날 우리 인간이 아프리카에서 20만 년 전쯤에 탄생했거든요. 그때 인간을 따뜻하게 맞아준 첫 번째 생물체가 뭔지 아세요? 바로 기생충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기생충들이 인간에게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인간과 공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들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기생충에게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했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줬습니다. 이렇게 잘해주니까 기생충도 인간의 몸에서 큰 선물을 하나 주는데요. 바로 그 면역 질환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면역 질환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이 면역 질환이 뭐냐면 우리 면역계가 좀 맛이 가서 우리 몸에 있는 내부 장기, 뭐 뇌, 간, 뭐 장, 뭐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질환이 바로 면역 질환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면역계가 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에 별다른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냥 면역을 좀 억제시키는 그런 약밖에 없는데 이런 기생충이 있으면 아토피가 이렇게 떨어진다. 오, 진짜요? 그리고 이런 기생충 떨어진다. 그리고 이건 천식도 떨어진다. 우와.
이게 대부분의 기생충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이게 효과가 있고요. 신기하다. 이런 기생충과 인간이 거의 혼연일체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서로 사랑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서로 근데 인간과 기생충은 왜 헤어졌느냐? 경제적 격차가 갑자기 나버리면 친한 친구 사이도 멀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떤 친구를 사귀는데 재벌 딸이랑 결혼해. 그럼 그다음부터 그 친구한테 연락하면 왠지 밥 사달라고 하는 것 같고 만나기 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너무 싫다. 그 친구는 저를 아니야 미나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제가 너무 초라해서 야, 난 기생충을 들여다보는데 너는 재벌이야? 이러니까 이제 좀 격차가 나서 헤어지게 되는 거죠. 이 기생충과 인간 너무 본인 얘기인데 일반화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거는 뭐. 좀 도와주십시오. 기생충과 인간이 이 사이가 좋던 기생충과 인간이 헤어진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공업화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상하수도 시설이 막 생기고 그리고 막 집도 번쩍번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너무 잘 살게 되니까 그동안 이제 친하게 지내던 애가 막 더럽고 추잡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내치려고 합니다, 사람이. 기생충이 예전에 우리 국민 100%, 60년대까지만 우리 국민의 100%에서 기생충이 있었는데 지금은 2% 내외가 됐습니다. 맞아. 정말 수많은 기생충이 몰살했습니다. 되게 몰랐던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 강가나 해안가에서 이 물고기를 잡아서 드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40세가 안 되는 분들은 기생충에 걸려본 적도 없을 뿐더러 기생충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생충에 대한 혐오가 먹히는 겁니다. 기생충을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기생충을 모르니까 야 기생충 있으면 뭐 이렇게 된다 이러면 넘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항문 가려운데 기생충? 맞아. 자려고 하니 항문이 가려워요. 저런 거 기생충 알았어. 때문인가요? 전체 항문 가려움증 중에서 기생충이 차지하는 비율은 0.1%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뭔가요? 나머지는 안 씻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충제를 먹는 대신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뭐 요즘엔 밥을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기생충이 있나요? 이 사람은 성장기에 성장기 땐 그래요 원래. 뭐 좀만 가려면 기생충이나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듬. 맞아.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근데 어쨌든 이런 기생충 혐오는 기생충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기생충 혐오는 기생충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나라에는 기생충에 대한 책이 대략 5권 정도 있습니다. 그 책 중에서 한 권이라도 읽어보셨으면 기생충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하고 기생충이 나와도 따뜻하게 이리 와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기생충 하면 막 놀래고 막 규순용사가 기생충 그러면 나도 구충제 먹을까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여성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여성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현실은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와. 그리고 비정규직 비율도 여성이 훨씬 더 많고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우리나라 이제 그 성격차 지수 세계 140국 조사하는데 118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최하위란 얘기죠. 근데 여성들이 이제 이 차별적인 현실을 그동안 계속 참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여자들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일한 만큼 임금을 달라거나 뭐 우리한테 일자리를 똑같이 기회 평등을 줘라. 괜히 쓸데없이 만지지 마라. 이런 거 성범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갑자기 긴장하는 겁니다. 그전의 삶이 훨씬 살기 편했고 좋았는데 여자들이 말 잘 들을 때가 좋았는데 그래서 여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혐의 목적은 뭐냐? 여자들의 입을 침묵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 십몇 년 동안 이런 여혐이 이루어졌고 김치녀, 된장녀, 맘충 뭐 이거 시리즈로 계속 여자를 욕하니까 이제 여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을 공격합니다. 지금은 너 김치녀야?
김치녀다 이 한남추가 이래서 이제 남녀간에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여혐과 남혐이 거의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Felt like the weight of the world was on my shoulders. Pressure to break or retreat at every turn. Facing the fear that the truth had discovered. No telling how all this will work out, but I've come too far to go back now. I am looking for freedom, looking for freedom, and to find it.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기생충에게 별 이상한 이유를 들어서 기생충을 몰아냈습니다. 자, 기생충을 몰아낸 지금 우리 인간이 행복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걸 보십시오. 서울 지역 초등학생의 식품 알레르기 비율입니다.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80년도에 저는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렸었어요. 그때 제가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얘기하면 다들 진심 어린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게 잘 안 낫는 병이거든요. 근데 맞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의 중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40% 이상에서 알레르기성 비염이다. 뭐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기생충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그 대표적인 병이 바로 이거예요. 이건 크로시병이라고 합니다. 원래 정상대장은 굉장히 표면이 말끔해야 됩니다. 근데 면역세포가 여기를 막 공격해서 여기를 갉아먹어 놓고 이게 회복이 되고 갉아먹고 회복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이 장이 울퉁불퉁해집니다. 이런 식이 돼요. 이런 장에서는 어떤 것도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거 맞아. 이거 걸리면 정말 하루에 30번씩 설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항문이 막 헐고 막 그런 경우가 막 생깁니다. 이거는 치료약이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냥 면역 억제라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기생충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식약청에서 승인은 아직 안 됐는데 아직도 그 좀 개선할 점이 많고 다른 기생충 가지고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먼 미래에는 어쩌면 우리가 다시 기생충을 몸에 들이거나 아니면 기생충의 단백질을 뽑아서 우리에게 주사함으로써 병을 치료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이 혐오를 멈추는 거는 뭐냐? 이 상대를 알아야 혐오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기생충을 알면 기생충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듯이 여성을 알면 여성 혐오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이 자기의 어려움을 갖다 여성에게 투사해서 여자가 나빠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하지 마시고 그보다는 여성의 말에 좀 귀를 기울이고 연애도 하시고 이렇게 밝은 세상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이. 내 나이가 어때? 나이가 저도 요즘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40대 중반으로 네. 슬슬 접어들면서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뭐 15년 있으면 내가 환갑이다 뭐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이 이게 말도 안 돼. 나한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저를 생각하면 느낌적으로 얼마 안 됐죠. 2002년이면 우리 월드컵 얼마 안 됐고 엊그제 같아. 엊그제 같은데 근데 앞으로 그러면 15년 있다가 제가 환갑이 된다는 걸 생각하면 진 교수님 환갑 몇 년 느껴지고. 남으셨어요?
몇 년 남았어요, 환갑? 50 넘으면 이제 그러면 생각 안 해요. 다 아재 같은 걸 느끼실 나이가 되지 않으셨어요, 혹시? 아재죠. 내가 아재구나, 이제. 언제 제일 느끼세요, 아재 같을 때? 내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는 뜨거운 물을 제가 좋아하게 돼요, 점점. 그리고 뜨거운 물 들어가니까 사우나 막 같은 절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앉았다 일어날 때 괜히 이렇게 돼요. 앉았다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모여서 술자리를 할 때는 하는 얘기가 늘 건강 얘기, 병 얘기, 먹는 양 얘기. 양 얘기. 어디 게 좋더라, 어디 청심환이 좋더라. 그게 빠지면 할 얘기 없어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식거인들의 리즈 시절. 보시죠. 우리 김창기 박사님 유명 흑백입니다, 흑백. 맨 왼쪽은 왼쪽 누구예요? 누구지? 어릴 때죠 뭐. 중학교랑 세 명 다 선생님이세요? 똑같네.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그 옆에 선생님은 누구? 가운데는 대학 시절. 예, 대학 졸업 사진, 네. 전공의 할 때 찍은 사진. 김창기 박사님은 확실히 리즈 시절이 맞고. 맞아. 그쵸. 네. 굉장히 뭐 인물이 좋으시고 지금도 좋으시지만 사진 또 있어요? 저 왼쪽은 진중권 교수님 저거예요. 언제 쪽이에요? 아재 기계. 고3 때. 고3. 되게 운동부 같아, 운동부. 근데 고등학교 졸업 앨범 사진인데 컬러가 아닌 게 좀 속상하네요. 그 당시는 그 당시는 뭐 여기서 느껴지는 그게 있어요. 격차가. 왜냐하면 이제 그 앨범 값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컬러 사진이 없진 않았는데 자 오른쪽은 뭐 서민 교수님이시죠? 내가 뜨기 전에 사실. 저게 언제 쪽이죠? 대학교 입학할 대학교 입학할 때. 뜨기 전에. 와, 본인 입으로. 야, 솔직하게 죄송한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한데 저 사진에 비하면 용됐죠. 인물 나셨네요. 야, 이게 뜨면 아우라가 생긴다니까 그거죠. 그때 되게 뭔가 사회에 불만 많아 보이는데요, 느낌이. 그러니까 딱 더벅머리 그 학생 그 느낌이네요. 네. 근데 갑자기 서글퍼진다. 저물어가는 그 한 해가 아쉽고 나이 먹는 게 점점 두려워지는 분들에게 아마 최적의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식거인 김창기 교수님, 당신의 어깨를 빌려주세요. (2017년이) 끝나가고 있는데 이 시점이 되면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 해 가네. 또 나이 한 살 먹는구나. 늙어가는구나. 너무 싫다. 여러분들 내가 늙었구나라고 느꼈을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느끼셨고 그때 어떤 감정이셨는지 우리 진중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슬프죠. 영원히 안 늙을 줄 알았거든. 난 영원히 소년일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딱 거울을 딱 보니까 늙은이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딱 그 지점이 있었나요? 딱 어떤 그 지점. 눈이 이제 이렇게 멀리 보이거나 이럴 때 있죠. 멀리 노안이 올 노안이 때. 왔었어.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날 텔레비전 나간다고 이제 분장을 하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거울 앞에. 그래서 와, 나도 나이가 먹었구나. 늙어가는구나. 그리고 아까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선입견들이 많았었잖아요. 저 똑같은 걸 느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제는 100세 시대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습니다. 인간은 다 늙게 되어 있고 피할 수가 없죠. 빨리 수긍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잘, 더 아름답게, 더 현명하게, 이왕이면 더 행복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난 세기 동안 수많은 혁명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혁명은 장수혁명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연관이 있죠.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살게 됐어요. 5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50세가 안 됐었어요. 아, 진짜요? 진짜로? 또 노화에 대해서는 먹고 살기 바빠서 생각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우리가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나이 들어가면서 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기대 수명이 83.1세예요. 이야.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발표된 대한민국 중위 연령이 51.3세예요.
우와, 높다. 그 사람이 벌써 51.3세인 거예요. 그만큼 어린 사람들은 적어지고 나이 든 사람들은 많아지는 거죠. 올해 발표된 수치인데요.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14% 됐어요. 10년 전만 해도 10%가 안 됐었어요. 점점 급속하게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나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죠. 맞아요. 하지만 최소한 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뇌는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나이를 덜 먹는, 덜 늙는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뇌는 20세까지는 막 발전해요. 그래서 용적이 커져요. 그래서 20세부터 천천히 뇌 용적이 줄어들게 되는데 하루에 10만 개 정도의 뉴런들이 사라져요. 10만 개. 그래봤자 1년에 0.2%밖에 뇌 용적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년이 되면 2% 줄어드는 거겠죠. 50년이 되면 10% 줄어드는 거예요. 나이가 70살이 되었을 때 20살 때의 뇌의 90% 정도의 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랑은 전혀 관계가 없겠죠. 치매라는 거 한다면은 대부분 뇌의 기능의 40% 정도밖에 못할 때 치매가 되는 것인데 너무 과대 포장되어 있고 너무 공포에 질리게 하고 있어요. 아, 생각보다 그러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요. 신체적으로 건강을 잘 유지한다면 뇌는 충분히 잘 유지할 수 있어요. 이래서 걱정이 많아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몸은 세지는데 뇌는 쌩쌩하니까. 그렇죠. 마음처럼 몸이 안 움직이니까. 안 움직이니까. 바로 그거죠. 뇌는 너무 살아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질병을 앓게 되고 또 내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할까 봐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하지만 그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신체적인 건강도 유지를 해야겠죠. 인간의 뇌는 퇴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진보하는 것이라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더 현명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인간이 25세 때 생각하는 내용을 보죠. 92%가 자기 개인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기적인 것이죠. 어리고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60세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들의 평균을 본다면은 개인적인 내용은 29%밖에 안 돼요. 가족에 대한 생각이 가장 많죠. 32%. 그리고 인류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 진짜? 그런 생각을 한다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곳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타인들을 생각하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21%. 자, 이렇게 인간의 뇌는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또 거기다가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은 우리가 잃었던 뇌의 젊음, 사고의 순발력, 융통성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어요.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실험을 했었어요. 70, 80대 노인들을 데려다 놓고 시계를 20년 전으로 돌렸어요. 돌아간 시점은 1959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가전제품들, 유행했던 가구들, 텔레비전에서도 1959년, 20년 전에 했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 영화들, 뉴스를 보여주고 신문도 그런 거 보여주고 참가자들에게 20년 전에 했을 법한 대화들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던 분들, 의자에 앉아 계시면서 쯧쯧쯧 말쓰다 했던 분들이 서서히 20년 전에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했던 행동들을 하고 그때 했던 언행들을 하면서 오히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젊어진 것이죠. 뭐 아주 완벽하게 돌아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신이. 굉장한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 일주일 만에요.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어떠한 나이로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신체적인 변화도 사고의 융통성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건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더 좋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현명하게
이왕이면 행복하게 나이를 들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들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죠. 행복한 노년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친밀한 인간관계입니다.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엔 사람들과 잘 지내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니까요. 애착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인간은 언제나 선의를 가지고 만나도 늘 갈등을 일으키게 돼 있고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푸느냐. 나이가 들어가면서 현명해지면서 사회성을 얻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죠. 현명해지고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죠. 나한테 와가 아니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건강 유지죠. 담배 끊어야 되고 술 줄여야 되고 체중 조절을 해야 되고 운동해야 됩니다. 제가 못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보편적인 의사가 하는 이야기는 잘 들으셔야 되지만 보편적인 의사가 생활하는 방식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아니 저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도 나가서 담배 피시더라고요. 예. 대신에 객관적인 건강 상태보다 주관적인 심리적인 건강 상태가 더 중요해요. 내가 건강하다고 느끼고 있으면은 괜찮은 거예요. 최근에 그 얘기를 봤었어요. 뭐냐면 스트레스라는 거를 본인이 즐길 수 있다면 스트레스는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건강에. 그게 최근... 스트레스라는 정의가 변화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나쁜 게 아니죠. 그 다음은 성숙한 방어 기제입니다. 결국에는 성격이죠. 어떤 어려움들을 겪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서 나를 보호하느냐가 방어 기제거든요. 성숙한 방어 기제, 이거는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인내, 억제입니다. 내 욕망과 내 본능을 억제하고 지연시켜서 좀 더 좋은 성과를 얻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걸 즉각적으로 하지 않고 참아내는 것. 인내하는 것이죠. 억제. 두 번째는 이타심이에요. 나 혼자만 행복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같이 행복해야지, 같이 편해야지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족, 사회를 챙기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는 승화예요. 아무리 이타심을 발휘하고 잘하려고 그래도 인정받지 못해요. 그렇죠.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속상하죠. 그럴 때 내 가지고 있는 분노, 우울감을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승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실연당하고 차이고 슬플 때 이별의 노래를 만들어서 돈을 벌듯이 또 받지 못했던 보살핌을 내가 봉사를 하면서 타인들이 베풀어주면서 내가 그 만족감을 얻듯이. 그리고 마지막은 그렇게도 안 될 때는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유머죠. 타인들을 웃게 해서 긴장감을 풀어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러한 능력들을 발전시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노년이 결정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날 좋아하기 시작할 거예요. 네 번째는 취미생활과 놀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사회적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얻을 수 있었던 성취감, 만족감을 잘 얻지 못하게 돼요. 맞아요. 그것을 무엇으로 메꾸느냐? 결국에는 즐거움이에요. 재밌게 노는 것. 근데 취미 생활이 별로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맞아요. 놀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밖에 몰라요. 왜 그러느냐? 호기심이 없어서 그래요. 이 세상, 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 알고 싶어지고, 알기 시작하면 더 알고 싶어지고 더 잘하게 되고, 그러한 취미 활동들을, 놀이들을 만들어서 나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엔 지속적인 교육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뇌의 노화를 막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하고 생각하고 배우는 거예요. 맞아. 교육은 사회적 성취나 지적 능력의 향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의 중요성은 바로 인내하는 것, 자기 관리하는 것, 힘든 것들을 참고 계획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교육을 하면서 비슷한 성향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교류를 하면서 인적 관계가 더 든든해진다라는 중요한 혜택이 있는 것이죠. 의외로 돈이 없네요. 전 1번이 돈일 줄 알았는데. 그렇죠. 돈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가난한 사람과 부자와 느끼는 행복의 조건들은 큰 차이가 없었고 행복의 크기도 큰 차이가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은 굉장히 관련이 많았었다라는 얘기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 친밀한 인간관계입니다. 그 다음은 건강 유지죠. 그 다음은 성숙한 방어 기제입니다. 어떤 어려움들을 겪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서 나를 보호하느냐가 방어 기제거든요. 억제, 이타심, 승화, 유머. 즐거운 놀이들, 그다음에 지속적인 교육이 우리의 행복한 노년을 약속해 줄 것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없앤다면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앞으로 남겨진 이 긴 노년의 기간을 적응하고 잘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자, 2017년 돌아보기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 세 번째 강연의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반려동물. 우리나라에서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뭐 약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5분의 1이네요. 동물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가 됐어요, 이제. 근데 우리 지식거인 여러분도 같이 사는 반려동물이 있으세요? 서 교수님은 개 5마리, 5마리 키웁니다. 뭐 있어요? 저는 사실은 저보다 일찍 죽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비단 이끼. 비단 이끼. 이끼를 키워요? 그거 되게 좋아요. 돌에 껴있는. 네, 돌에 껴있는 건데 오, 되게 특이해. 물 촉촉 주면은 기분 그냥 좋아요. 오라면 안 오잖아요, 이끼는. 그냥 뭐 교감해요. 네. 정우 씨는 뭐가 있어요? 저는 원래 우리 집에 이제 본가에 있는 그 말티즈 강아지를 있어요. 있는데 그 친구는 이끼랑 비슷해요. 부른다고 오지도 않아. 부른다고 오지도 않아. 차라리 이끼를 키워요. 이끼를 고양이. 물만 주면 돼. 그리고 굉장히 사납기 때문에 늘 거리를 둬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거리를 둬야 돼, 심지어. 이끼랑 비슷해. 네. 우리 진 교수님은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루비. 유명한 우리 루비. 있죠. 네. 이게 전 트위터 할 때 제가 열심히 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한 4년 됐죠. 길냥이죠. 길에 있는 새끼 고양이를 데려다가 이제 키우시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 주제와 뭔가 좀 연관이 확실히 있는 거겠죠. 루비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루비 키우고 이미지가 너무 바뀌셨어. 너무 순해지시고. 맞아요. 근데 고양이 얘기만 나오면은 그때부터 눈이 고양이 눈이 돼요. 진짜로 신기하게. 장화 씨는 고양이 눈이 된다니까. 자, 그럼 루비 아빠 우리 진중권 집사님의 남다른 철학이 담긴 반려동물에 대한 강연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식거인 진중권 교수님, 당신의 어깨를 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구진중권 현 루비 아빠입니다. 반려동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애완동물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름이 이제 반려동물로 바뀌었어요. 애완동물은 완구란 얘기잖아요. 장난감 같은 이런 존재였는데 요즘은 반려동물,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다. 이런 의미로 낱말 자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최근에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건, 사고가 지금 끊이지 않고 있죠. 가장 불행한 사건으로 얼마 전에 반려견에 물려가지고 한 사람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려견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개를 데리고 외출을 할 때에는 목줄을 채워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인간이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떨 때는 동물한테 책임을 주고 권한을 다 주면 괜찮은데 평소에 동물한테 권한을 안 줘요. 예를 들어 우리가 동물을 갖다가 내 그 반려동물을 누군가 죽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재물 손괴죄 이런 식이거든요. 심지어 가장 가슴 아픈 건 내 고양이가 죽었을 때 그걸 땅에 묻은 게 불법이에요. 그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게 돼요. 쓰레기처럼요? 네. 이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권리는 안 준단 말이죠. 근데 사고 치면 또 책임은 물어요.
심지어 이번에 이제 물었죠. 라고 했더니 죽여라. 이런 얘기도 있고, 뭐 15kg 이상의 개는 입마개를 해야 된다. 맞아. 어떨 때는 윤리적인 주체로 인정을 안 하다가 또 자기들 편할 땐 또 윤리적 주체로 인정을 해가지고 또 책임까지 또 강하게 묻는단 말이죠. 그러네. 도대체 우리 사회가 동물에 대한 태도를 왜 이렇게 모순적으로 하는가? 사실 그 고민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됐는데요. 우리 루비. 리즈 시절입니다. 리즈 시절입니다. 우리 루비인데 루비와 더불어 살게 되면은 누구나 다 경험하실 겁니다. 이게 그냥 물건이 아니라 나랑 대화가 되거든요. 다 알아들어요. 밥 달라, 뭐 너 변소 안 치워줄래, 뭐라든지 놀아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정서 교감이 다 됩니다. 도대체 인간과 동물은 어떤 점에서 같고 또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철학적으로 깊이 성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초의 그런 철학적 성찰한 사람 누구냐? 수상록으로 유명한 미셸 몽테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고양이를 길렀거든요.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 시발점에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태초에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몽테뉴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고양이와 놀 때 내가 고양이를 데리고 시간을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고양이가 나를 데리고 놀아주는 것인지 헷갈린다. 아마 맞는 말이네요. 고양이 키우는 분들은 모두 다 느꼈을 겁니다. 우리 루비도요. 1살, 2살 때는 제가 놀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막 이렇게 고양이 낚시 막 하면 펄떡 뛰고 공중 이래전, 양악선 기술이라고 완벽한 착지 막 이랬는데. 돌아. 그렇지. 으스. 돌아. 이야, 콩. 그렇지. 어이구, 잘했다. 요즘은 내가 이렇게 하면 그냥 설렁설렁 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러니까 맞아. 네 수고를 봐서 내가 좀 놀아줄게. 그다음 딱 누워버리고 이제 눈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딱 보면은 그래도.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나랑 놀아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셸 몽테뉴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동물도 언어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물들도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물들은 심지어 다른 종에 속하는 동물들과도 소통을 한다. 그리고 아득한 고대의 인간도 동물과 소통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는 인간과 대화를 통해서 얻은 지혜에 더불어 동물과 대화를 통해서 얻은 지혜 이걸 갖고 있어가지고 인간이 훨씬 더 현명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동물과 대화를 못하게 됐다면 그건 인간의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발끈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누구냐?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는 뭐라 그러냐면 동물은 언어가 없다. 이성도 없고 영혼도 없고 정신도 없다. 따라서 인간과 동물이 대화를 못한다면 그건 동물 책임이지 우리 책임이 아니다. 여러분 누구 책임인 것 같아요? 저는 그 강영욱 훈련사 있잖아요. 네. 강영욱주의자거든요. 강영욱주의자. 인간이 잘못.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사람들 집을 방문해가지고 동물의 버릇을 고쳐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사람들의 버릇을 고쳐주는 것이다. 그렇죠. 너무 와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는 동물이 우리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동물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고쳐주는 게 바로 강영욱 훈련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소아청소년정신과 의사지만 아이를 고치는 것보다는 부모님을 고치는 경우들도 많죠. 근데 꼭 무조건 다 부모만 잘못이다, 아이만 잘못이다 아니고 같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동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동물이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자, 데카르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동물은 기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들 때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지만 오늘날 우리도 그 두뇌를 어디에 비유하죠? 컴퓨터에 비유하죠. 네. 어쨌든 당시에도 뭔가 설명할 때 당시에 가장 첨단 테크놀로지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때 테크놀로지는 시계 만드는 거였거든요. 또는 자동인형 만드는 거. 그리고 인간도 역시 데카르트는 뭐냐면 인간의 신체는 기계라고 생각했어요. 다만 인간은 뭐냐면
이 신체 이외에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할 때 존재하는 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이성이 있고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하지만 동물은 기계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데카르트는 동물 해부를 하는데 마취 없이 그냥 막 해부를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동물 보호론자가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칸트입니다. 그래서 칸트의 얘기가 이제 동물권론자들이 많이 인용을 합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자는 다른 인간도 잔혹하게 대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슴을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칸트가 이제 동물의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칸트는 동물의 친구가 아니에요. 왜냐? 여기서 동물을 괴롭히지 말아야 할 이유는 동물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입니까? 인간을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칸트의 그 정언명법이 있죠. 도덕의 제1원칙.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뭐로? 목적으로 대우하라 라고 했을 때 인간은 목적이고 그런 목적을 위한 동물은 수단으로 여기서도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난 동감돼요. 공감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저게 조금 공감되는 수준 얘기한 건데 사실 저것도 기존은 진짜 판단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동물 대하는 거 보면. 그럼 진정한 동물의 친구는 누구냐? 제레미 벤담이라는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동물이 추론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아니다. 동물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여부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도 고통을 받느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물도 고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학대할 권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동물이 고통을 받는 존재인 이상 우리가 학대해서는 안 된다. 동물도 어느 정도의 권리가 있다라는 게 철학적으로 이제 정립이 됩니다. 요즘은 어떤 줄 아세요? 뒤집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동물도 기계로 간주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로봇 만드는 데거든요. 사적 보행 로봇을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균형 유지예요. 그래서 얼음 위를 걷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지나가는데 사람을 발로 팍 찹니다. 아, 맞아요. 그러면 막 했다가 다시 균형을 잡죠. 맞아요. 그 동영상을 올렸거든요.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어요. 동물 학대하지 말라고. 맞아요. 티셔츠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저게 스톱 로봇 어뷰즈. 저도 저 영상을 봤거든요. 보고 댓글들도 봤는데 사실 저도 약간 좀 어떤 댓글들이 달릴까 봤는데 사람들이 다들 저거에 대해 감정을 이입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까? 옛날에 동물까지 기계로 간주했다면 이제는 기계마저도 모르 여기는 거예요. 동물로 여기는 이런 식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 사람 얘기를 하겠습니다. 데리다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고양이를 길렀어요. 로고스라는 이름의 고양이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샤워를 했대요. 샤워를 하고 딱 문을 딱 나서는데 알몸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로고스가 고양이가 자기를 딱 보는데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뭔지 알아. 저 뭔지 알죠? 뭔지 저도 알아. 우리 루비 화장실에 있으면. 화장실 가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 뭔가 눈이 뭔가 느껴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그 화장대 있잖아 위에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민망해요. 저는 변기에 앉아 있으면 저희 강아지가 와갖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데리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까지 철학은 두 종류다. 하나는 바로 뭐냐? 고양이를 오로지 바라봄을 당하는 대상, 주시의 대상으로만 그러니까 객체로만 보는 그런 철학이었고 또 하나의 철학은 바로 뭐냐? 고양이도 우리를 거꾸로 시선을 되돌려 줄 수 있는 또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주체로서 바라보는 철학이 있다. 바로 이제 데리다가 얘기한 게 바로 후자의 철학이겠죠. 그래서 사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동물권에 대한 논의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반려동물을 옛날에 식품으로 간주하는 그런 문화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미 생활의 동반자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 두 개의 문화가 이제 공존하는 가운데서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합의된 도덕이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도
동물권에 대해서 좀 철학적으로 논의를 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에른스트 하우슈카의 말 인용하겠습니다. 인간들이 동물이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한 동물들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다고 느낄 것이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일단 다음 강연의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현대사. 자, 지난 역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역사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지식거인 심용환 작가님, 당신의 어깨를 빌려주세요. 사실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 미래는 없다. 정말 많이 하는 말이고 최근 와서 좀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조금 냉정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잊지 말자라고 할 때 보통 떠오르는 사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순신. 이순신. 세종대왕. 세종대왕. 보통 역사를 잊지 말자라고 얘기하면 독립운동사 아니면 조선시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로 옛날 얘기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를 만든 이야기가 최근 얘기인데 가까운 시점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 존경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한번 현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이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독재국가, 인권 유린 이런 것들이 아주 횡행하던 시절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아주 치열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싸워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가 이제 된 거죠. 네. (1987년) 살아있으나 별로 기억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 복판을 뛰어다니던 사람들도 있는데 1987년 그 대한민국을 관통한 진정원 선생님의 기억을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군대에서 군복무 중이었는데 제가 국방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서울역하고 얼마나 시위를 많이 하는지 체류탄이 날라와가지고 우리가 보초 쏠 때 방독면을 쓰고 보초를 섰던 기억이 나요. 네. 그 용산까지. 저는 87년 때 이렇게 가운 입고 의대생인데 가운 입고 명동에서 막 데모하다가 좀 두드려 맞기도 하고 카페로 막 도망가서 숨기도 하고 명동 성당에 다 모였었어요 마지막에. 의사 가운을 입고 데모를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이 상황이 되게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게 따지면 잘 알다시피 4.5혁명이라든지 그리고 뭐 6.3 시위, 부마항쟁, 5.18 광주 이런 걸 통해서 하나하나 조금씩 넘겨오고 무너지고 넘어오고 무너지고 이런 시간들이 좀 지속이 되다가 결정적 해는 이제 1987년이고 사실은 이 시점에 되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명의 죽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렇죠? 네. 워낙 유명한 얘기죠.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인데 당시에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는 데 끌려가서 10시간 만에 사망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은 사건 자체를 최대한 은폐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은폐하려고 했는데 경찰서라든지 법원 같은 데 가면 상주하는 기자들이 있죠. 이제 기자를 인식하지 않고 어떤 검사가 지나가다가 같은 검사들끼리 야, 지금 경찰들 큰일 났어. 슬쩍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한 기자가 이제 쉽게 말하면 촉이 온 거죠. 그래서 수사를 하게 되고 사건을 알아내게 되면서 이게 세상에 보도가 된 건데 보도가 나오고 알려지게 되니까 뭔가 이렇게 얘기를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딱히 이제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책상을 탁 말해 내려치니까 갑자기 이 가슴 부여잡고 하고 쓰러졌더니 병원으로 옮기던 중에 차 안에서 숨졌다.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서슬퍼런 군사정권 시절에도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하면서 세간의 이 사건이 굉장히 크게 타오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아주 우연히 알려지게 되고 알려진 걸 덮으려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설득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상황 속에서 외부에서 의사가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고문을 받았을 것 같았던 남영동 대공분실에 가서 조사를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조사를 해도 워낙 무서웠던 시대였었기 때문에 맞아.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끝날 수 있는 문제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갔던 소견이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일단은 시신을 먼저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시신을 확인했는데 이 복부가 부푼 상태에 있었다.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약간 뭔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복부에서 꼬르륵 하는 물소리가 들렸다. 예상이 되죠. 물고문을 진행했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 뭐냐? 현장에 바닥에 물기가 있었다. 이게 지금 보면 그냥 누구나 양심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사실은 그렇죠. 이 의사가 되게 용기를 내서 언론에 이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되게 명확한 사실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덮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막 보도가 되고 대서특필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여파. 쉽게 말하면 87년 민주항쟁의 본격적인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느낌이 오죠? 그렇죠? 보게 되면 드디어 대학생과 유가족들이 투쟁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저때가 몇 월 달이에요, 저게? 요게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월 달 덮으려고 했는데 이게 커지게 되고 4월 5일로 가면서 이걸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대회가 열리고 막 진상을 알리고자 하는 촉구 대회가 열리면서 점점 커지게 되죠. 이분한테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인데 이게 구심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렇죠. 80년대 한 중반이 되면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 있죠. 김영삼 전 대통령도 23일 단식을 하면서 이 독재 체제를 끝장내겠다 이러면서 막 싸웠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때 사실 미국에서 추방을 당한 상태였는데 목숨 걸고 귀국을 하고 하면서 전 국민들이 이제부턴 대통령 우리가 좀 직접 뽑게 하는 민주국가가 좀 되게 해달라 이런 시위가 막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도화선이 되게 된 거죠. 결국 그래서 사람들의 시민적 분노가 이제 아예 집결이 되면서 6월 달 들어가면 아예 우리가 한 6월 10일을 맞아서 한번 전체적으로 모여서 뭔가 어떤 이런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하자라고 해서 다 모여가던 과정 중에 6월 9일 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 또 하나의 충격적인 죽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경들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안고 학교 안으로 계속 걸어갔었습니다. 연세대에서 이제 규탄대회를 하던 도중에 이제 언제나 대모현장에서 똑같은 현상이죠, 그렇죠? 먼저 대회 열고 시가행진 나가려고 하면 전경이 맞게 되고 최루탄 막 쏘게 되고 최루탄을 쏜 거를 이제 사실은 얼굴에 정통으로 맞게 되면서 쓰러지고 이한열 군과 이 동기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있었던 그 바로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이한열 군이 남긴 시입니다. 박종철 군을 생각하면서 썼던 시인데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려다 그만 짐승의 발톱에 물려 죽었다. 우리는 분노한다. 이 시대의 인간임을 포기하고 싶다. 또 본인도 짐승의 발톱에 물려 죽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유. 그 과정 속에서 막 정부 여당 측에선 헌법 안 바꾸겠다, 민주화 안 받아들이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강공으로 나오던 상황에서 이 대학생이 또 죽고 나니까 이제부터 이제 용납할 수 없는 전 국민적인 분노와 대항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걸 6월 항쟁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건데 한여리를 살려내라.
여기서 말하는 한여린은 사실 이한열 한 명이 아니라 어떤 그동안 수많은 인권 침해를 당했던 독재 정권의 희생자들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또 민주화를 바라던 우리의 모습. 이 항쟁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시청광장에 모여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거의 매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시청만이 아니라 종로까지, 종로 뭐 아니면 뭐 광화문 앞도 다 이랬고, 이때 이제 낮에는 대학생들이 계속 데모하고 전경들이 막 진압하면 대학생들이 도망가다가 도망갈 데가 없으면 이렇게 상인, 가게로 막 숨어들면 상인들이 막 문 이렇게 닫아서 셔터 내려서 못 오게 하고 물 주고, 그리고 또 위에서 직장인들이 일 안 하고 보다가 막 이렇게 대학생들이 맞거나 막 욕하고 박수 쳐주고 두루마리 화장지 막 던지고. 그렇죠. 네. 퇴근 시간이 되면 그 직장인들이 넥타이 부대라고 해서 함께 내려와서 데모대에 참여하게 되고, 그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게 뭐냐면 경적시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그렇죠. 6월 10일 그 시발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5시인가 6시인가에 뭐냐면 약속을 다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서울시청 앞에 그때 시민단체 어떤 여성분인데 그분이 딱 나와가지고 시간 딱 되자마자 길바닥으로 나가가지고 손수건을 이렇게 흔들어요. 그 순간에 차들이 다 경적을 막 울려대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도심 곳곳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대학생 시위대에 넥타이 부대가 가세하고 택시와 버스는 일제히 경적을 울려 응원합니다. 와, 이거는 뭐 그 당시에 SNS도 없는데 어떻게 다들 이 정보를 알고?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20, 30년 통제하다가 이때쯤 되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뭐 아주 중도적이거나 보수적인 분들도 다 규탄대에 참여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SNS가 없어도 암묵적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다 이제 가장 유명했던 사건은 이제 6.16 평화대행진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전국적으로 어떤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하자라고 하게 되고, 광주 같은 경우는 금남로에서 5.18 때 모였던 사람 정도의 많은 시민들이 나오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유명한 선언 하나가 발표됩니다.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6월 29일 날 노태우 민정당 여당 후보의 특별 선언인데,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겠다.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직접 대통령을 못 뽑았는데 그렇지. 이제부터는 대통령을 직접 국민이 뽑게 하겠다. 또 중요한 얘기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최대한 신장시키겠고, 언론의 자유도 보장해 주겠고, 사회 각 부분의 자치와 자율도 최대한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대학의 자율화와 교육 자치도 조속히 실현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결국은 개헌을 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5년제 대통령, 그리고 어떤 이런 형태의 민주국가가 되었다라는 사실, 굉장히 극적인 사건이었었죠. 항쟁 30주년이다. 30년이 됐으니까 되뇌어보자. 이런 것보다는 당연하지 않았던 것이 누군가의 헌신과 고통의 감내를 통해서 당연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회 경제적인 민주주의 같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책임 있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들이 이분들의 죽음을 영원히 기억하고 진짜로 존경하는 그런 길이 아닐까. 자, 거인업계 2017 돌아보기,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 5번째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뭐 설마 컴퓨터 바이러스 얘기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키워드로 바이러스를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오늘 듣고 원래 내일 써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오늘 한번 듣고 나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한번 꼭 오늘 알아가자. 네. 그리고 우리가 이걸 갖고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보자. 이런 취지라고. 실제 바이러스구나. 네. 진짜 오늘 그 지식이 우리 바이러스처럼 우리 뇌에 딱. 그렇죠. 심어지는 거죠. 감염시키는 겁니다. 사실 건강만큼 우리가 뭐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올겨울도 사실 독감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식거인 과학 칼럼니스트 이독실 씨, 당신의 어깨를 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조곤조곤 지식을 말하는 남자 조식남 이독실입니다. 본인이 밀고 있죠. 네. 그런데 좀 부담스러운 게 지금 의대 교수님 두 분이 앞에 계세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오늘 장난 아니에요. 그럼 세균이랑 바이러스랑 도대체 뭐가 다른가 한 번쯤은 우리가 알고 가면 평생에 있어서 좀 유용한 정보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균 혹은 박테리아라고 하는 원핵세포의 모양이 있고요. 그 옆에 바이러스가 있어요. 원핵세포라고 하는 세균은 살아있는 애들이 당연히 맞고요. 바이러스는 과연 살아있는 게 맞는 걸까? 바이러스는 그냥 유전자 조각을 몸에 가지고 있는 단백질입니다. 세균이랑 바이러스, 원핵세포와 바이러스는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세균은 일단 우리 몸에 들어오면 생물이잖아요. 우리 몸속에서 자급자족하면서 잘 살아요. 그냥 칼에 베인 상처, 찔린 상처가 있으면 빨개진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막 세균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백혈구들이 모이면서 이제 붓기도 하고 거기가 이제 빨갛게 좀 뜨거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세균들은 그냥 우리 몸 안에서 자기네끼리 번식하며 살아간다. 세균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없앨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 중에는 백혈구가 세균을 지금 추적하고 있는 영상이에요. 꾸물꾸물대는 저 녀석. 네, 백혈구가 열심히 얘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 잘 도망가죠. 잘 도망가죠. 어머, 저런 걸 어떻게 와? 진짜 느리다. 쟤도 정말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에 이렇게 잡아먹게 되고 이렇게 사면을 시키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 우리 몸의 기본적인 면역세포들이 세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의 포인트는 바이러스잖아요. 네. 바이러스는 전혀 달라요. 자, 그러면 바이러스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냐? 바이러스가 세포를 공격합니다. 아까 세균은 세포 안으로 못 들어와요. 네. 세포 바깥에서 자기네끼리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고 바이러스는 세포를 공격해서 안으로 들어와서 유전 물질만을 주입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걸 공격을 하느냐? 세포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이 근처에 뭐가 돌아다니고 있는지 아까 백혈구 보신 것처럼 그런 면역체계가 지금 감시를 잘하고 있어요. 심지어 세포들이 사실 뭘 하냐면 내가 지금 뭐 번역하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전시를 해놔요.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단백질은 이런 거예요 라는 걸 밖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걸 감시하고 다니는 면역체계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걔네들의 외모를 보고 몽타주를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자, 바이러스라고 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이건 우리 몸에 있는 게 아니야. 처음 보는 애구나. 그렇죠. 이런 구조는 우리 몸에 있으면 안 돼라는 걸 인식을 하면 이렇게 몽타주를 작성하면서 지명수배를 시작하게 되는데 문제는 면역 체계가 이제 제비던단이 붙었어요. 그 다음에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세포 안에 숨어있는 바이러스를 공격할 수는 없어요. 잠복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대상포진 같은 병이 있어요. 그때만 딱 그냥 딱 없어지고 다시 또 계속 몸에 돌아다니는 그렇죠.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또 생기고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바이러스는 완벽하게 우리 몸에서 모든 바이러스를 다 없애는 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어려운 거구나. 그러면 바이러스랑 싸워 이기는 거는 어렵다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뭔가를 해요.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독감 예방주사는 도대체 왜 맞는 거냐? 예방주사의 원리는 뭐냐? 이겁니다. 지명수배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먼저 그 얼굴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 얘가 범인이다. 네. 얘네들이. 아주 약해진 균을 넣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뭐 사균을 넣는 방법, 아예 죽인 균을 넣어서 그 껍데기만 보면 되니까요. 그런 방법도 있고, 심지어 그것도 아니고 그냥 조각들을 넣어주기만 해요. 그것만 봐도 괜찮아요. 얼굴에 해당하는 그 조각들만 넣어주기도 해요. 자, 그런데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분명히 그러면 면역이 한번 생겨나게 되면 그건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는 매년 맞는다는 거죠. 그게 희한한 이유는 작년에 걸렸던 독감 있겠죠? 그거에 대한 면역 체계를 내가 갖고 있어요. 내가 살아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자주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올해 유행할 거로 생각이 되는, 추정이 되는 바이러스들을 여러 개를 추립니다. 아마 이 3종 혹은 4종 정도가 유행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거에 맞는 얼굴을 먼저 넣어주는 게 바로 예방주사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여러 개를 넣어줬을 때 대부분 저게 맞겠지만 만약에 얘네들이 아닌 다른 얼굴이 유행을 하게 되면 예방주사가 사실 소용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감기에 걸렸어요. 아무튼 내가 예방주사를 맞든 안 맞든 감기에 걸린 상황이 됐어요. 독감에 걸렸어요.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병원을 가면 2주 걸린다고 하고 맞아요. 그냥 집에서 쉬면 14일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생각해보면 큰 차이예요. 그죠? 2주하고 14일은 와. 그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니까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병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바이러스에 걸리면 콧물이 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죠. 열이 나요. 그것 때문에 몸이 아프겠죠. 이렇게 증상 자체를 완화하는 대증 치료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이러스 자체를 줄이는 건 요즘 뭐 타미플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얘를 이길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그동안에 몸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치료를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냈었던 어떤 애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서민 교수님?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냈었던 어떤 애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서민 교수님? 바이러스. 한탄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중에 천연두 바이러스죠. 네, 천연두 바이러스가 지구에서 사라졌습니다. 1980년대에 이제 80년 초에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인간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긴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고요. 바이러스는 몸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죽일 수가 없다고 했는데 천연두 바이러스는 이제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일까? 바이러스의 유전자 때문입니다. 자, 요거 정말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지식이기 때문에 꼭 이제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둘 다 유전자예요. DNA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DNA를 우리는 전사를 하게 되면 RNA라는 애들이 나타나요. 우리 몸에는 DNA도 있고 RNA도 있어요. 전사가 뭐죠? DNA의 복사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사, 전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DNA는 딱 보기에도 어때 보여요?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의 백업본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잘 변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RNA는 그중에 한 가닥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정보가 금방 훼손되거나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이러스 중에 D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도 있고요. 얘네들은 정보가 일정하니까 얼굴이 잘 안 바뀌겠죠. 어떤 바이러스는 RNA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계속적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천연두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일까요? DNA. 그렇죠. 얼굴이 안 바뀌어요. 일정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천연두 바이러스의 백신을 온 인류를 대상으로 혹은 창궐 지역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하다 보니까 아예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런데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얼굴이 변하겠죠. 그래서 퇴치가 어려운데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했던 인플루엔자예요. 그래서 매년 바뀌는 거고 매년 예방주사를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긋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은 가장 쉬운 거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바로 손 씻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씻음으로써 비누를 쓰는 것이 최선이지만 심지어 비누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물로 깨끗이 씻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면역 체계라고 하는 거 우리 몸 누구나 한 사람 모두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면역 체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가 오늘 알게 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연말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올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정말 아주 필요한 그런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들 그 감기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감기에 관한 속설이 굉장히 많아요. 나이가 들면 감기에 더 잘 걸린다. 감기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감기에 관한 속설이 굉장히 많아요. 나이가 들면 감기에 더 잘 걸린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면역 체계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 나이가 들면서 면역 체계 자체가 좀 억제되고 좀 줄어드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면역력이 좀 떨어진다.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새로우니까 매번 병에 걸린다면 좀 이렇게 오히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그 면역력이 이미 있었을 가능성도 되게 높은 거겠죠. 그럼 아이가 더 잘 걸린다. 그럴 확률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이는 훨씬 높죠. 근데 노인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감기하고 독감하고 다른 건 아니죠? 바이러스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요? 감기는 그냥 여러 가지 뭐 아데노바이러스 같이 뭐 리노바이러스 같은 여러 바이러스가 있고요. 독감은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가 이제 다른 있는데, 근데 인플루엔자의 뜻이 뭐냐면 원래 이제 그게 인플루언스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영양이라는 뜻인데 예전에 독감을 추위의 영양이라고 이제 생각해서 그렇게 이름 붙였는데 독감 바이러스는 감기 증상이 있는 거 말고 콧물 열 말고 뭐 근육통이 아프거나 두통이 나거나 전신적인 증상이 추가된다는 거죠. 저는 뭐 독감 걸리거나 감기 걸리면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뜨겁게 만들거든요. 땀 빼죠. 완전히 열을 쫙 빼서 한 번 자고 나면 깨끗해지더라고요. 그게 바이러스 죽이는 건가요? 열을 높여서? 열이 올라가면은 세균과 바이러스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러고 자고 확실히 다음 그러면 날 너무 효과가 좋아요. 있는 거네. 자, 어렵게 생각했던 인문학을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봤습니다. 오늘 듣고 내일 써먹는 지식탐구 생활 거인의 업계. 다음 주엔 더 잘 써먹을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